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여기 좀 오게 됐는데, 예. 보니까 좀 이 엠트렌드 구독자가 벌써 또 2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봐주셔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사실 옆에 와 계신데, 저는 그 현대차증권이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그 엠트렌드 시간에서 할 게 사실 이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도 해봤고, 또 전기차 배터리도 얘기를 해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좀 좋은 주제로 약간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주제긴 해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그 사실 전기차라든가 이런 자동차에 필요한 그 소재 있죠. 이 철강 소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현대차증권의 그 강동진 연구원님하고 노군창 센터장님 또 장문수 연구원님이 나와주셨는데 너무 또 반응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출연하시러 또 이분께서 오셨습니다. 그 현대차증권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박현욱 연구원님을 지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현대차증권에서 그 철강 비철금속 담당하고 있는 박현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노군창 센터장님께서 아주 강력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영광이네요. 그것도. 저도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어쨌든 이제 그 이 철강 소재, 특히 이제 미래차 소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한번 저도 옆에서 좀 잘 경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도 좀 질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테슬라를 좀 필두로 해서 이 전기차 시대가 정말 빠르게 이제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 무조건 다 배터리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자동차를 이루는 게 뭐 이 프레임이라든가 여러 소재인데 이 경량화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도 저도 예전에 좀 배웠던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소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고서 봤을 때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하이브리드 카에 뭐 이런 소재가 경량화 소재가 적용돼야 연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은 나와서 뭐 경량화 소재 테마주도 막 움직였던 것 같은데, 유독 전기차 시대 들어와서는 아예 테마 자체도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철강을 주로 이제 사용했던 그 내연 기관차에 이제 대비해서 이 전기차는 좀 가벼운 알루미늄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그 이 차량, 특히 이제 미래차 그 소재 관련해서 그 소재 업체들 간의 경쟁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철강이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의 주요 소재였었다면 네. 이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이제 경쟁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알루미늄이 이제 경량화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가 초창기에는 그 배터리의 이슈 때문에, 주행거리 이슈 때문에 그 맞아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많이 시택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철강제를 좀 다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이제 썼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미래차의 소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량화인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운송 기기다 보니까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도도 이제 중요한 특징이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 또 친환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소재의 이제 재활용 가능성 이런 것까지 두루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량화, 그러니까 철강에 비해서는 무게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이제 분명하긴 하지만, 강도라든지 아니면 가격, 재활용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철강이 여유에 있다 보니까 철강을 이제 다시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최근 출시되는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제 철강을 주로 쓴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 고장력 강판 이제 이름도 좀 생소하긴 한데 혹시 이게 이런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신 걸로 아는데 이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할 예. 것 같아요. 그 고장력 강판이라고 하니까 좀 네. 용어가 어려울 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같은 말로는 이제 고강도 강판이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두께의 강도가 더 크거나 아니면은 더 얇지만 강도는 같은 강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강판을 이제 고장력 강판, 고강도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운송기기,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기기가 철강 산업에서 세 번째로 큰 수요 산업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부터 이 철강 업체들이 이런 고장력 강판, 고강도 강판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 철강 협회 중심으로 유수의 철강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 개발을 했었었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전기차 소재에 특화해서 네. 예, 그 고장력 강판을 개발을 해왔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뭐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사실 그 전기차 그 최초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초기에 나왔던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네. 2012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알루미늄 소재가 한 50% 사용이 됐었고요. 철강제가 한 30% 정도 네.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통상적인 내연기관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승용차나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비중이 50%, 알루미늄 소재가 10% 정도 사용이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창기 이제 전기차에는 이제 알루미늄 채택이 굉장히 높았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효율성도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체들이 같이 이제 전기차용 자동차 강판 이런 소재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서 네. 최근에 출시된 2016년에 출시되었던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철강제 비중이 한 50%, 알루미늄 비중이 30%로 다시 비중이 역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닛산 리프 2세대 2017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도 철강제 비중이 절반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제 미래차 중에 전기차는 이 철강제가 이제 알루미늄을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장력 이 강판이 어쨌든 이제 좀 그 제가 봤을 때 좀 마진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예. 그 수익성 면에서 좀 더 낫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일반적인 강판을 판매를 하는 것보다 네. 고장력 강판을 판매를 하는 게 수익성에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톤당 가격이 한 20-30% 정도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고장력 강판은 보통 이제 철강은 이제 톤이 중요하거든요. 무게가 네. 중요하거든요. 톤당 가격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력 강판을 많이 쓰면은 톤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예,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친환경차가 좀 많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이제 소재도 어쨌든 좀 바뀌는 상황일 텐데 철강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 소비량이 연평균 뭐 2-3% 정도 네.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장력 강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철강 업체들한테 유리하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장력 강판 그럼 기술이 우리 한국은 이제 사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외 업체들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국내와 해외 업체들 간의 이게 경쟁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수혜 기업이 좀 어딘지 혹시 예.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판매량이 대략 한 4천만 톤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동차 강판 비중이 한 9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가 좀 넘고요. 네. 현대제철 역시 연간 판매량이 2천만 톤 정도 되는데 자동차 강판 판매량이 한 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판매에서 자동차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장력 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장력 강판에 대한 기술은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기술 차이는 그렇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수요처를 이제 잘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철강 업체들 네네.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이런 고장력 강판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대제철이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가 또 미국에 지금 8조 투자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도 예. 당연히 따라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뭔가 좀 느낌상 예. 현대제철이 좀 포스코보다는 낫지 않나.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좀 포스코 네. 수준에 빨리 따라온 측면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분명히 이제 장점이 이제 그게 장점이라 볼 수는 있지만 포스코 역시 이제 오랫동안 이런 기술 개발에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상당히 많은 철강 자동차사들한테 예, 자동차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 현대차가 어쨌든 현대차 기아도 생산량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 주린이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계열사니까 대부분이 현대제철에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받는 걸로 아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도 공급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좀 어떤가요? 그 상황 자체가 비중으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한 500만 톤 정도 자동차 간판을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400만 톤 정도가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거의. 공급이 되는 거고요. 포스코는 이제 900만 톤의 자동차 간판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는 한 100만 톤 정도.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예. 대신에 이제 포스코는 이제 수요처가 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예,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둘 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네네. 봤을 때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기 강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철강은 이제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강에 대해서는 용어를 익힐 기회가 좀 사실 거의 많지 않은데 사실 철강 그러니까 철하고 강도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예. 철강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좀 생경한 아까 뭐 고장력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도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고장력 강판 못지않게 그 전기차 소재 쪽에서 관심을 끄는 게 이 전기 강판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좀 되게 생소하긴 한데 규소 강판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재료인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누가 만들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수요가 그러니까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철강제 소비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구성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강판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내연기관차에서는 자동차 한 대당 대략적으로 전기 강판이 한 6kg 정도 투입이 됐었다면 전기차에서는 약 85kg 14배 정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터에 들어가는 철강제가 이제 전기 강판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강 강제에다가 이제 규소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규소를 5% 내외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이제 가지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터라든지 뭐 발전소용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전기 강판이 이 상당히 좀 만들기가 어려운 아이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사실 이제 일본 제철, 뭐 JFE,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포스코. 예, 중국에서는 바오스틸 이런 몇 개의 업체들만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철강 업체들은 이 전기 강판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 강판은 이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엄청 예. 높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아직은 좀 기술력이 없는 건가요? 예, 현대제철은 아직 전기 강판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알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네요. 아, 예. 대단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력 강판과 이제 전기 강판을 비교를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둘을 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비율로 그러니까 만약에 8대2 뭐 7대3 이렇게 좀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중요도 측면에서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꽃은 제가 봤을 때 전기 강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 강판이.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볼륨 물량 측면에서는 자동차 한 대당 고장력 강판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긴 예, 하겠죠. 그러겠죠. 예. 예,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기 강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중요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고장력 강판을 한 4, 예, 전기 강판은 한 6 정도로 예, 그렇게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단가 차이는 어때요? 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전기 많이. 강판 가격은 톤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이 이제 2자릿수 이상이 계속 나오는 네. 예, 품목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 업체가 몇 개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지금 아시아네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유럽 업체랑 미국 업체들은 뺐고요. 예. 예, 그 유럽에 있는 아셀러미탈이라든지 예, 그런 업체들은 생산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포스코가 참 이제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 워낙 또 세계적으로도 좀 물량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스코가 어쨌든 지금 요즘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뭔가 좀 굴뚝주인데 뭔가 저는 잠깐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SK텔레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통신주 하면 저 구닥다리 사업 저거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회사들이 정말 핫한 자회사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포스코도 보면 그냥 철강만 생각하면 저건 너무 굴뚝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자회사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이렇게 2차 전지라든가 모빌리티 소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청사진을 좀 잘 그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뭐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빌리티 친환경차 시대에 제가 봤을 땐 포스코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업이고 또 포스코가 그쪽에 또 점유율도 많이 늘려가는 것 같아요. 또 광산까지 또 투자를 한 거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그냥 이 철강 업체가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그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포스코의 이런 전략이 어쨌든 제가 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철강사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포스코만 좀 유독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포스코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철강 산업 자체가 사실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포스코도 이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게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료 양극재 원료인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뭐 범위를 넓혀 보면은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제 수소 비즈니스까지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글로벌 철강 업체들 중에서 이 2차 전지 쪽, 이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네.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포스코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리튬 사업이고 이 2차 전지 소재에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철강 업체들이 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예, 대량 생산을 통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는 걸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포스코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걸 분명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그냥 포스코 하면은 그냥 여전히 그냥 철강만 보는 것 같고 이게 그 자회사가 상장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딱 있잖아요. 예.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포스코가 이걸 다 했으면 또 그렇게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 상장사가 있어서 좀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예. 사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네, 맞아요. 커졌거든요. 예. 예. 근데 포스코가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을 뭐 60% 내외 정도 이렇게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지분 가치, 자산 가치에 대해서 또 평가를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 점이 너무 좀 아쉬워서 예. 어찌 다른 한 면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포스코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상용화, 상업화를 할 텐데 아직 그게 이제 시작 전이다 보니까 아직 포스코의 가치에는 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도 저번에 한번 뭐 무슨 리튬 호수인가요? 그거 한번 뭐 맞습니다. 이상한 얘기가 한번 나와서 언론에서도 뭐가 맞냐, 뭐 거짓말이냐, 막 이런 30조 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느낀 게 그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또 오히려 포스코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건 너무 부풀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포스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뭐든지 이런 이제 뭘 이제 친환경이 됐건 뭐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그 소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천 소재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다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이 리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포스코가 저런 걸 하고 있었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확보해서 상업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현대차나 아니면 또 2차 전지 회사들 뭐 SK나 LG한테도 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포스코가 이런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그걸 질문을 했던 게 혹시라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항상 우리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을 막 경쟁을 하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이제 포스코랑 비슷한 건 없는 거죠. 예,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철강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냥 예. 이제 순수하게 그냥 철강만 하나요? 철강, 그러니까 뭐 바우강철 같은 경우에도 그 철강도 하고 네. 뭐 화학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비슷한데 비슷하네. 이렇게 소재 쪽으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금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포스코를 다시 봤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이제 예전의 포스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